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기아 자동차의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K8 준대형급 세단이죠. 최근에 K7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이름도 완전히 바꾸고 디자인도 완전히 새로워졌고 모든 부분에서 바뀌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 파워트레인 자체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K7 하이브리드와 달리 2.4L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를 붙이던 것에서 이번에는 1600cc급 가솔린 터보 직분사 엔진에 전기 모터를 붙였죠. 때문에 출력이 훨씬 더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 주행감 또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엔진의 기본 출력이 180마력대에 27토크를 자랑하는데 여기에 전기 모터가 60마력 정도 더해지면서 훨씬 더 여유로운 출력을 자랑하는 일종의 고출력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연 이 K8 하이브리드가 어떤 매력을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 디자인을 보시면 이 차는 정말 보면 볼수록 눈에 익고 그 디자인이 점차 더 예뻐 보이는 차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에는 그릴과 이 범퍼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무슨 디자인이 저러냐, 저런 차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고 또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컬러에 따라서 그릴 컬러도 같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색적인 포인트면서 동시에 이 차만의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있죠. 실제로 K8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컬러일 때는 뭔가 좀 더 단정하고 얌전한 이미지를 전해주면서 동시에 밝은 컬러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릴 디자인이 화이트 컬러라고 하면 그릴도 같이 화이트로 바뀌면서 훨씬 더 이목을 끌고 눈에 상당히 띄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전장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가뜩이나 길어진 차체가 더 길어 보이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유려하게 잘 빠졌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을 잘 구현해 냈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봤을 때보다 보면 볼수록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완전히 바뀌었죠. 기존의 K7과는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테일램프가 트렁크 리드 안에 아주 적절히 잘 스며들어 있어요. 때문에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언제 봐도 정말 멋스럽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나 평상시에는 레드 컬러로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이 테일램프가 야간 또는 방향 지시등을 켤 때에는 그 영역만큼은 또 다른 컬러로 빛을 발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뒤로 기아 로고가 새롭게 적용이 되었죠. 기아의 새로운 로고가 들어가면서 차가 좀 더 심플해 보이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고는 좀 지금 와서 보니까 분명히 예쁘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워진 로고는 굉장히 예쁘게 다가오고요. 이런 부분들도 매우 칭찬할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 뷰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차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갈수록 좀 더 낮아지는 듯한 라인을 구성하면서 차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역동적이죠. 다이나믹하다 라는 표현이 매우 잘 어울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해서 특별한 차이를 두지는 않았어요.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옆에서 볼 수 있는 휠 디자인의 변화, 그리고 뒤에 붙어있는 HEV라고 하는 아주 작은 레터링, 요 정도 차이만 있고 사실상 일반 가솔린 모델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해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와 보면 지난번 K8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새로워진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이쪽이겠죠.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클러스터를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수입차들, 그리고 수입차들 중에서도 일부의 고가 차량들에나 적용될 법한 이 일체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국산 준대형 세단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고 실제로 그 퀄리티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네, 정말 예쁘게 잘 나와 있고 베젤도 그렇게 어색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있어서 그 첨단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오디오와 공조장치를 일체형 컨트롤 패널로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물론 지난번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조장치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오디오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환 버튼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쪽에 지금 맵이었던 터치 버튼이 온도 버튼으로 바뀌고 있죠. 요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조작성이 좀 떨어지고 어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요즘 물건들에 익숙하게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닌 분들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저는 좀 어색하긴 했습니다. 뭐 다음번에 쓴다면 좀 더 익숙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이 부분이 낯설었어요. 다행히 스티어링 휠에 핸들 리모컨이 있어서 오디오는 이쪽에서 조작하고 네, 평소에는 공조장치 쪽으로 전환을 해놓고 다녔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다행스럽게도 모두 다 버튼들로 마련해 두고 있어요. 물리적 버튼으로 마련을 해두고 있고요. 네, 주행 시에도 이렇게 뭐 전방, 후방, 그리고 어라운드 뷰를 통해서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360도로 내 차를 볼 수 있는 기능 또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또 주차 센서 기능,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프트 바이 와이어,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와 열선 스티어링 휠 등 다양한 장비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로 바꾸면 클러스터의 이 디자인이 바뀌면서 시트도 사이드 볼스터를 이렇게 조여줘서 내 옆구리를 딱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만들어줘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인상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에코 모드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왼쪽 무릎 부분에는 트렁크 오픈 버튼과 주행 안전장치 해제 버튼, 그리고 전면 LED 헤드램프 조사각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는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또한 그래픽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국산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칭찬이 아깝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 퀄리티를 구현해내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HDA가 켜져 있고, 물론 반자율 주행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램프 또한 오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죠.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 시에도 상당히 밝은 시야를 확보해 준다는 것 또한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차를 타도 운전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포츠 모드를 바꿔도 RPM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기존에 뭐 에코, 차지, 파워 이렇게 게이지가 있고 내가 지금 운전을 어떤 상태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이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RPM 타코미터가 위치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스포츠 모드로 바꿔도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는 없다는 점, 요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알아서 잘 씁니다.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차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만큼 써야겠다, 이만큼 충전해야겠다, 이걸 스스로 판단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덕분에 이런 뛰어난 연비도 기대할 수가 있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적극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주행을 하고 있으면 아주 뭐 적극적으로 화려하게 들어온다기보단 그냥 은은하게 뽑아내는구나 정도의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죠. 국산차 중에서는 최초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디오 음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다 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리가 듣던 그 프리미엄 오디오 수준이다 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뭐 안마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요. 뭐 또 취침 모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 덕분에 버튼 한 번이면 차에서 누워서 쉬기 딱 좋은 그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가 되어주고 있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좋아요. 네, 촉감도 좋고요. 이 그립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주행을 하기에도 상당히 적절한 사이즈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스티어링 휠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긴 합니다.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인데, 뭐 일반적으로 또 차를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높이는 게 오히려 더 편하고 좋으시니까 이 부분이 꼭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시트 포지션은 조금 높은 편이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락한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중간 이상 정도는 충분히 해내고 있어요. 덕분에 장거리 주행 시에도 운전자의 피로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통풍 시트도 뭐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사실 국산차만큼 통풍 시트 잘하는 곳도 없죠. 그리고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면 다기능 암레스트가 위치하고 있고, 뒤에도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에어벤트와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광활한 넓은 뒷좌석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고, 측면 수동식 선블라인드와 그리고 후면 전동식 선블라인드, 여기에 열선 시트까지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딱 한 가지 가솔린 K8과 차이점이 있죠. 2열에 통풍 시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사실 뭐 많은 소비자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이제 뒷자리에서도 통풍 시트를 이 정도 급 차에서도 만나볼 수 있구나 라고 상당히 좋아하셨을 텐데, K8 하이브리드는 또 그게 빠져있죠. 근데 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고요. 아무래도 뒷좌석 시트와 이 트렁크 공간 사이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넣게 돼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 배터리가 이 뒤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뒤에 배터리를 넣다 보면 이게 덕트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환풍이 될 수 있는, 통풍이 될 수 있는 덕트가 필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성이 좀 떨어져서 아마도 뒷자리에 통풍 시트를 위한 팬이나 기타 장치를 넣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통풍 시트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빠져있죠.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우리가 기존까지 이 급의 차에서는 통풍 시트라는 것 자체를 뒷좌석에서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원래 없던 거고, 또 가솔린 차에서는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배터리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빠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서 감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아쉽다라고 하신다면 가솔린 K8을 구매하시거나 배터리 공간에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작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모델을 선택하면 뒷좌석에서도 얼마든지 통풍 시트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뒷좌석도 상당히 넓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이너 내장재라던가 파노라마 썬루프라던가 다양한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원톤의 시트인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빠져있다고 해요. 그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하이브리드 배터리 보호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솔린엔 있는 게 하이브리드엔 없다라고 하면 좀 아쉽긴 아쉽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K8 하이브리드의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워트레인이 변경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기통 가솔린 1.6L 터보 직분사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 엔진은 180마력에 27kgps의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가 더해졌는데 전기 모터는 60마력에 그리고 약 27kgps 정도의 토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내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둘을 딱 더한다고 해서 1대1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출력 자체는 230마력 정도가 되고, 그리고 토크는 한 36kgps 정도 합산 출력으로는 그 정도로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230마력에 36 정도의 토크를 낸다. 가솔린 일반 엔진차로 치면 거의 뭐 6기통 3000cc급 차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출력을 내주고 있는 셈이죠. 2.5L보다는 확실히 더 나은 주행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6단 자동 변속기가 하이브리드 전용 6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 전륜 구동이고요. 앞바퀴만을 굴리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배터리가 또 뒷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게 밸런스 부분에서도 일반 내연기관 차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구성을 갖출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운동 성능에 이점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갑자기 지금 전방 추돌 경고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 좀 놀래긴 했습니다. 브레이크도 잘 잡아주긴 하는데 이런 안전장치들도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앞차와 간격을 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옵션으로 꼭 넣으시길 바래요. 일단 그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예전의 하이브리드보다 확실히 좀 더 출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뭐 휠스핀 하면서 튀어나갈 정도로 풀악셀을 하면, 물론 뭐 타이어 세팅도 영향이 있겠지만요, 그 정도로 꽤 괜찮은 수준의 출력을 보여주거든요. 엔진 출력이 상당히 좀 경쾌하게 시원시원하게 나가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매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뭐 핸들링 성능 같은 경우에도 일상 주행용 세단으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꽤나 뭐 기민한 반응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휠 사이즈가 조금 작아지고 타이어 사이드월은 조금 더 두꺼워졌죠. 이런 점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려고 할 때에는 좌우 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런 건 차 세팅이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죠. 엔진의 힘 자체는 매우 좋아졌다. 정말 놀라울 만큼 하이브리드는 예전엔 좀 안 나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혀 그럴 걱정 없다 라고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변속기도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예요. 그래서 6단밖에 안 되긴 하는데, 단순히 이제 변속 단수만 따진다고 하면 이거 너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가솔린 모델에는 8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연비를 보시면 이 차의 이 변속기가 왜 쓰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에 약간의 아쉬움을 이미 전기 모터로 다 채워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쉬울 새가 없어요. 변속기가 약간 굼뜬다거나 혹은 엔진이 조금 더 굼뜰 때에 이미 그 사이를 전기 모터가 채워주고 있거든요. 전기 모터의 장점은 출력 제어가 상당히 매끄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우 미세한 출력도 제어가 가능한데 사실상 우리가 엔진으로 달리는 차들은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죠. 결론은 변속기의 조화가 엔진과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엔진으로서는 미세한 출력이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전기 모터가 매우 잘 서포트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전기 모터도 출력이 좀 더 광활해졌는지 폭이 넓어졌는지 이 엔진을 가동시키지 않고 모터로만 구동하는 구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늘었고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고 있죠. 지금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시내 주행이 가능해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네, 차가 매우 매끄럽게 나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엔진이 뭔가 갑자기 펑 하고 반응하기 전에 모터가 그래도 일정 수준 부드럽게 끌어올려 주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터보 렉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요, 요즘 차들은 그래도 이 터보 엔진 특성상 갑자기 뻥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출력이 터져 나오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기 모터가 미리 좀 붙어서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장점 덕분에 사실상 터보 엔진의 장점만 뽑아오면서 또 하이브리드의 장점만 뽑아오면서 이 둘을 아주 잘 결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상당히 기술 개발에 노력을 많이 했고 꽤 괜찮은 파워트레인을 적용을 했다라고 판단해주고 싶네요. 서스펜션 세팅과 고속 주행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 차가 시그니처 사양인데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폭은 245 폭이 들어가고 245 45 시리즈 18인치 타이어와 휠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이 구름 위에 둥둥 떠간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전자제어 서스펜션인 ECS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 감쇄력이 좀 달라지죠. 그런 차이가 있고, 컴포트 에코 모드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 이 둥둥 떠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아주 불쾌한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기분 좋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해주고 있고, 전자식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타이어 세팅도 같이 결합되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고속주행으로 갈 때에는 좀 불안함을 더해주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이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이어와 이 휠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차가 안정감이 뭐 극적으로 살아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단단해진다 정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더 스포티한 성향을 내려면 19인치 휠 장착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려면 연비가 떨어질 거고,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는 이유도 별로 없죠. 때문에 그냥 감안하시고 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좀 승차감이 부드럽게 세팅된 차고 컴포트한 주행에 알맞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차로 무리하게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정도에서 느껴졌냐면, 고속에서 한 140 이상으로 달리려고 할 때, 그때가 되면 차량의 거동이 약간은 불안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140 이하로 달릴 때는 뭐 일상주행용으로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혀 아쉬움이 없었고 그만큼 출력도 넘쳐나고 있고 연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글쎄요, 그렇게까지 빨리 달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서스펜션 세팅은 좀 부드러운 쪽에 분명히 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쾌하다거나 혹은 뭐 문제가 되는 점은 아니었다. 다만 좀 더 탄탄한 단단한 승차감을 원하신다고 하면 K8 3.5 19인치 휠 들어간 그런 모델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연비도 안 볼 수 없겠죠. 제가 이 차를 타고 약 350km 정도를 주행했는데 평균 연비는 리터당 17.2km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딱 공인 연비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이죠. 근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좀 거칠게 많이 몰아붙였거든요. 고속주행도 많이 하고 시내 주행은 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 탈수록 연비가 더 좋아지는데, 저는 시내 주행보다는 고속주행 위주로, 그리고 장거리를 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이 정도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꽤나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출력뿐만 아니라 연비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네요. 연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다만 뭐 아쉬움을 좀 꼽는다라고 한다면 한 120 이상으로 달리려고 하면 이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차 내로 좀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차급이 차급인 만큼 그래도 준대형 세단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고속주행 시에도 좀 이 정숙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더군요. 그런 포인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차를 타면서 이 가격에 이만한 차를 누리면서 단점을 지적할 만한 포인트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완성도 높게 잘 만들어진 차고, 예쁘고 편의 장비 다양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공간도 넓고 연비도 좋고, 네, 출력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모델입니다. K8 하이브리드를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직접 시승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 다음 이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